비은혜와 고우가 갑작스런 죽음,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망가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날골총을 자살하려고 쓴 사람이 이상한 점이 많다고. 소년들의 장난에 의해서 타살인 거다. 안녕하세요. 당혹사 감독판 다시 쓰는 물원의 편영주 김찬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우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고우의 마지막 경찰 조사까지 다 이루어진 건데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사실 경찰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고우 진술밖에 없었다 보니까 진짜 본인이 자살한 거랑은 총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시에 가지고 나갔던 그 물건 다 사라져버리다 보니까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없었던 거고요.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도 없는 상태에서 고우가 이 죽음은 나의 선택이었다라고 태호한테 얘기를 하고 떠나버리니까 이건 그냥 자살이구나, 부검 아예 안 한 상태로 그냥 이 이야기는 끝이 나버린 거예요. 누가 봐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만한 프롤로그가 다 있네. 갑작스런 죽음, 나당 결정적으로 부검 안 함, 유성호 선생님 못 나와. 기록에 남아있는 상처 흔적을 보면 그 상처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이제 예측해본 주장이 있는 거예요. 갈비뼈 바로 아래 왼쪽 옆구리에 커다란 완두콩 크기의 총상 발견, 검붉은 색의 상처 주위로 자줏빛, 푸른빛의 테두리 형성, 작은 총알이 주요 장기와 혈관을 피해 복강 뒤쪽에 박힌 것으로 추정. 보통 권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할 때는 머리를 쏘거나 뭐 이러는데 옆구리를 쐈다는 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심지어 고우는 오른손잡이인데 왼쪽 갈비뼈 있는 데면은 이게 직접 총격을 했다고 하기엔 자살하려고 쏜 사람이 이상한 점이 많다고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스스로 총을 쐈다면 어찌됐건 옆구리에 총구를 바짝 붙여서 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까이서 총을 쏘면 당연히 당시의 권총은 상처 주위에 피부가 화상을 입게 돼요. 근데 고우의 총상에 대한 기록은 총알이 들어가면서 생긴 내추럴로 인해서 총상 주위에 멍의 흔적만 보일 뿐이지 화상 자국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고우의 상처가 말하고 있는 당시 상황은 적어도 화상을 입지 않을 범주, 그러니까 50cm 정도? 이건 타살 아니었겠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시골에서 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 같고, 고우가 대체 이 총을 어디서 구했냐? 알려진 바로는 고우가 벌판에 그림을 그리러 가면서 까마귀 떼가 너무 이제 고우를 괴롭히는, 안 씻으니까 이 까마귀 떼를 쫓기 위해서 여관 주인인 귀스타브 라브한테 빌린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출처가 귀스타브 라브의 딸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타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 자체를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어릴 때부터 약간 동물들하고 곤충들하고 어울려 지내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까마귀가 막 무섭고 싫어서 그것 쫓으려고 총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도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뿐더러, 특히 고우는 까마귀를 길조로 생각하고 오히려 있었기 때문에 그 까마귀들 쫓겠다고 고우가 총을 과연 빌려갔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의심스러운 지점들이 있는데 새로운 증인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몇십 년 만에 입을 연 거죠. 르네 세크레팅이라는 사람이고, 1890년 당시에 르네는 오베르에 사는 16살의 소년이었어요. 고우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허름한 차림새, 안 씻고, 이는 다 빠져있고, 뭐 이상한 것만 그리는 그쵸? 것 같은. 특히 그 당시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동네 아이들이 놀려먹고 괴롭히기 되게 좋은 괴짜 아저씨였던 거죠. 르네가 그 동네 또 골목대장이었대요. 물감 상자에는 풀뱀을 풀어서 이렇게 넣어놓기도 하고, 각종 장난을 치고 고우가 발작하고 막 놀래고 이런 거 막 끼득끼득 거리고. 근데 이제 그때 르네가 푹 빠져 있었던 카우보이였대요. 그래서 이제 치렁치렁한 셔츠에 로데오 모자 쓰고 막, 근데 이제 자기한테 하나가 없는 거야. 권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가 망가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날골총을 하나 구해온대요. 근데 이 낡은 총이 너무 제멋대로 작동, 오발이 되기도 하고, 고우의 총상이 이런 소년들의 장난에 의해서 타살인 거다라는 소문이 막 돌았는데, 그 소문의 주인공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르네 세크레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본인이 했다고 뭐 자백한 기록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르네는 고우가 자기의 가방에서 총을 훔쳤다는 것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이미 고우는 세상을 떠나고 없기 때문에 그 르네의 말 믿는데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고우는 이제 자기가 누구한테 총 맞았다 이런 걸 본인이 얘기를 안 하고 나의 선택이었다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직접 총을 쐈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죽음에 대한 선택은 고우의 몫이었다 라고들 공통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고우가 그때 화가 났다면, 야 이 미친놈아, 당장 의사 불러.
그래서 살 수 있었겠죠. 바로 병원에 가면. 근데 그 순간 이 어린 소년이 마치 하늘이 나에게 너 이제 그만 이라고 명령한 것처럼 스스로 받아들이며 최종적으로는 고우가 선택한 거죠. 어찌됐건 고우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하나는 평생 가난 속에 산 예술가다. 10년간 2100점의 작품을 남겼는데 그중에 860에서 900점이 유화로 수상이 되고 그렇게 많은 작품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생전에는 단 한 점의 그림만 팔았다고 해요. 고우가 스스로 버는 돈은 이제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그 와중에 고우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세상을 즐겨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나는 승려처럼 살아야 된다고 했대. 그러면서 밥을 잘 안 먹었고 나중에는 치아도 굉장히 많이 상해서 밥을 못 먹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야. 유동식만 먹어야 되는.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동생 태호한테 뭐 금전적인 모든 지원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돈을 준 거예요? 금전적인 돈을. 배민에 시킬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준 기록상의 내용을 보면은 한 달에 평균 200프랑을 보내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태호 편지 전해주면서 고우의 절친한 친구가 되던 룰랭이라는 우체부가 있거든요. 이 우체부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약 135프랑 정도. 이분이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3명이나 이제 부양하는 가장이었기 때문에 요즘 느낌 시세로 얘기하면은 월 200은 2, 300 정도는 받으면서 작업을 했었다. 근데 또 편지를 보면 태호가 200프랑을 매달 이제 계좌 이체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100프랑, 5프랑 뭐 이렇게 한 달에 두세 번씩 나눠서 보냈다고 그래요. 그건 째째해서 그런 건가요, 태호가? 째째했다라고 하면 전 사실 고우보다 태호를 더 좋아해서 고우는 경제관념이 너무 없어서 현명하게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태호가 참 똑똑한 동생인 게 형의 그 소비 성향을 알고 이렇게 끊어서 또 돈을 보냈던 거죠.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봤던 아르에서 지났던 노란집이란 공간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고우가 발견했을 때는 되게 오래된 건물이라서 색깔 다 벗겨지고 좀 상아색 빛깔의 건물이었는데 고우가 이걸 본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이 낡은 집이 뭔가 나의 영혼을 울릴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돈 보내주기도 전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페인트하고 물감 같은 거 다 사가지고 노란색으로 칠한 다음에 막 안에 가스 시설도 고치고 막 베개하고 침대 이런 것도 다 2세트로 고갱이랑 같이 살 거니까 이거는 갱이 침대, 그러니까 내 침대. 내꺼 태호는 아직 뭐 어떻게 하겠다 얘기도 없는 상태에서 난 이렇게 할 거니까 돈 보내줘 뭐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 정도는 저는 강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고우는 야 나 성공할 건데 너 이거 약간 코인이라고 생각해라 투자다. SBS 아침 드라마에 그 집안 내인주로 나오는 그쵸. 그만큼 사실 형제가 우애가 좋았던 건 뭐 분명하니까요. 고우의 마음은 자화상에서도 드러난다 라고 소개가 돼서요. 혹시 두 작품이 좀 달라 보이는 지점이 있으신가요? 뭐랄까 오른쪽은 좀 동네 꼬마들이 놀릴 것 같은 느낌이고 왼쪽은 좀 근엄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요. 네. 두 작품이 제작될 때 상황이 약간 달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엄해 보이는 저 작품이 제작됐을 때는 파리에 딱 가가지고 나도 이제 인상파를 넘어서 새로운 예술로 인정받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막 이발사도 찾아가고 옷도 사서 깨끗하게 입고 기대에 부푼 미래가 담겨있는 자화상.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후이다 보니까 자존감 한번 좀 꺾이고 뭔가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그러면 파리에서 모두들 고우의 그림을 인정 안 했나 보다. 드가가 막 메일 주소 교환할까? 너 트윗하니? 막 이럴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야. 막상 현실은 무시만 당하고 저건 진짜 정신병자 그림이다 이런 취급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작품에서 그런 경향도 드러났던 거죠. 단순히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뭐 무너졌다라고만 볼 수는 없지 않은가. 근데 사실 고우가 헛된 희망, 나는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 것만은 아닌 게 태우가 굉장히 유능한 그 그림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수완이 좋은 미술상인 자기 동생이 이렇게 뭔가 포장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기대를 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전 그렇게 비유하고 싶거든요. 영화 같은 거 우리가 볼 때 역사물하고 멜로 같은 영화 장르만 있던 세상에 갑자기 SF하고 스릴러 영화 나오면은 사람들한테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쵸. 뭐야? 고우가 딱 그거였던 거죠. 기존에 좀 사진처럼 그리던 클래식한 역사물 같은 그림들이 있었고
그나마 인상파란 사람들 나와서 이건 인정, 이것까진 인정 근데 이러는데 갑자기 누런 게 하나 이렇게 떡하고 와 있는 누렇고 휘몰아치고 막 이런 거 나오니까 뭐야 이거 이 상황이 되는 거죠. 당시에는 태호가 아무리 우리 형에게는 뛰어난 예술 감각과 예술혼이 있다고 얘기해도 동료들도 인정을 안 하고 비평계에서도 부정하는 예술가이다 보니까 그 태호마저도 사실은 이제 팔 수 없는 수준의 작품이 되어버렸던 거죠. 고우가 태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림이 팔릴 거라는 기대가 태호야 요번 작품 좀 그렸어 팔릴 거야. 근데 이제 안 팔려요. 그럼 이제 그때마다 막 좌절하고 기대와 좌절이 끊임없이 이제 반복되면서 희망이 없어지게 되니까 어쩌면 꼬맹이들의 장난으로 총을 맞았을 때 홀가분해졌다라는 기분이 확 느껴졌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고우가 본인이 원했던 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고우란 사람을 얘기할 때 위험한 접근법 중 하나가 중본 포르노 이렇게 맞아. 보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포장돼서 보여지면 오히려 작품의 본질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제가 4년 동안 사실 매달 신예 작가를 인터뷰하면서 소개하는 칼럼을 쓰고 있거든요. 또 다른 고우를 만들지 말자는 그냥 작은 실천의 개념인데 그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어떤 예술가도 작품 딱 마주했는데 이 사람이 집이 가난하고 대학을 어디 나왔고 어떤 정신병이 있고 이런 걸 먼저 알고 정신병 있어서 이렇게 그렸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것보다 그냥 작품 자체를 감상자의 입장에서 눈으로 보고 느낀 이후에 더 깊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외에 이제 텍스트적인 것도 좀 같이 받아들이고 이걸 원하는 형태여서 우리가 고우를 볼 때도 고우의 작품 저 자체에 자신의 관점과 감정으로 이입하기 이전에 이 사람 되게 정신병 있었잖아, 자살했잖아, 불쌍하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렸나 보다 이렇게만 접근하면은 오히려 좀 감상의 시선이 좁아질 수도 있지 않나. 고우를 제대로 못 맛본 거일 수 있죠. 고우가 정신적인 질환도 없고 엄청 부잣집에서 양쪽도 다 있고 그래도 이 그림을 그렸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행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온 게 아니라 불행한 와중에도 이런 선택들을 했던 예술가의 세계관인 거거든. 네네. 결국 미술하는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미술로 표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먼저 느끼는 시도를 하는 게 고우한테도 더 필요하고 본인도 아마 원했던 바가 아닐까. 작품을 볼 때는 좀 더 작품 자체를 독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새로운 화가의 이야기로 할 거고요. 여러분 강옥사 감독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야 된다고.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 계정 하나 팝시다. 다시 한 번만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